실전 상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일반적인 그 상권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본인들은 상권 분석을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상권 분석을 하는 것도 프로세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이제 창업 자금에 따라서 그 상권을 지정을 해서 권리금 없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이라는 것이 현지에 있는 로컬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의 이제 그 상권에 대한 얘기가 거의 이제 80% 이상 차지할 거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꼭 이 상권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은, 첫째는 상권 범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 이제 창업자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를 통해서 가맹점을 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이제 정보 공개상에 상권 범위를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독립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 범위를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성공의 그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 상권 수명 주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권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주택가 상권, 그리고 번화가 상권, 오피스가 상권,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상권이고요. 제가 이제 상권 현장에서 지금 35년 차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주택가 특성이 강한 번화가 대학가 상권, 번화가 특성이 강한 주택가 역세권 상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상권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상권 분석이 전부 엉터리 놓을 공사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먼저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대학교 상권이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앙대학 상권은 대학가 상권이다, 그리고 역세권 상권이다, 아니면 주택가 상권이다,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학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를 설정을 해서 상권 분석을 해봤더니 주택가 특성이 강한 역세권 대학가 상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학교는 대학가 상위가 세 번째로 밀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500m 상권대에는 원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층이 어떨 것 같아요? 주로 50대, 60대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학가 상권인 줄 알고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업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학기 중에는 괜찮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6월 말부터 7월, 8월, 그리고 12월 초부터 12월, 1월, 2월, 이렇게 5개월 동안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1년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한 100일 정도 넘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100일 빼고 5개월 그것도 빼고 하면 적어도 1년 중에 반 이상을, 6개월 이상을 가게를 비워둬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이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이제 감자탕 전문점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전국에 한 150개 된단 말이에요. 이 브랜드에서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대학교에 그 감자탕 전문점이 들어가고 싶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서 현장에 제가 상권 분석 이틀 나갔어요. 상권 분석을 해봤더니 주택가 특성이 강한 상권이란 말이에요. 대학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창업 자금에 맞춰서 사람이 겨우 두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 안에
30평 되는 매장을 출점 후보지로 정한 거예요. 그걸 이제 손익계산하고 사업계에서 출점 타당성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30만 원만 정도 나오면 점주의 인건비는 가져가겠다고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50대, 60대 이상이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자탕 같은 경우는 술도 마시면서 밥도 먹을 수 있는 1차 완결 주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고객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지역 고객들한테 감자탕 전문점이 있다는 걸 알리시기만 하면 대학생들도 학기 중에 오겠다. 이런 판단에 출점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권리금 없이 이분들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픈 첫날 40몇만 원 쳤어요. 그게 쭉 이어져서 한 30만대 후반대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총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본인들 인건비가 나오고 투자했던 비용이 거의 2년 안에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권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는 상권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상권 범위 설정, 상권 수명 주기, 상권 유형, 그리고 상권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쓰는 얘기예요. A stitch in time saves nine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이것도 상권 분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상권을 잘 선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권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권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창업하는 운영자인, 사업자인 내 입장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 상권에 들어오기가 불편하다 할 때는 그 상권을 선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한 2,100개 정도의 상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고객들이 잘 쉽게 들어오고 싶은 상권이 있고 꺼려하는 상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고객을 불편하는 것은 내가 그 상권에 들어가는데 대중교통 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편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저 상권에는 불편할 것 같아 하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이래 두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권 분석은 그 필요 있어? 대충 그까이 그는 권리가 없는데 그냥 점포 고객들 눈에 좀 띄는데 들어가면 다 성공할 수 있지. 아니다는 얘기예요. 상권마다 업종 궁합이 맞고 적합도가 높은 업종들이 따로 있고요. 입지마다 그 업종 또 적합성이 어울리는 것들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주택가 상권 그리고 번화가 상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주택가 상권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택가 상권은 18층 고층 이상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상권 그리고 18층 미만의 중층 아파트 플러스 다가구 다세대의 빌라촌들이 모인 그런 주택가 상권 그리고 오래된 그 주택들이 모이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뒤에 지도에 가서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미국에 있는 도널드 B. 세갈이라는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상권 분석을 먼저 수행하지 않고 점포를 선택하는 것은 블라인드, 쉽게 말하면 눈가림으로 비행기를 조정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점할 그 상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출점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눈 감고 비행기 조정하는 똑같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권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35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고 부딪혀 본 결과 이런 결론을 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그 이전에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왔던 거예요. 뭐냐? 오프라인 상권은 줄여라. 그리고 온라인 상권은 가능하면 넓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창업 아이템 중에 제가 이제 그 편의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편의점이 아니라 그 미용실 얘기를 들어볼게요. 미용실이 지금 전국에 13만 개가 넘는댔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행정동이 지금 2,089개 있는데 일반 평균 거주자가 24,600명이라 보면 미용실 같은 경우가 그 동 하나에 거의 60개 가까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경쟁장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오프라인의 상권 범위들은 좁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라인 상권은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권 범위를 넓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상권 분석 중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입지 분석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상권 분석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권의 그 점포가 좋다 나쁘다는 이 숫자로 판별을 할 수 있다. 권리금 절충도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 제가 이제 그래서 요 상권 분석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2, 3, 5, 8, 12. 자,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20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35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 다 더하면 30입니다. 그럼 이 3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창업하는 입장에서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30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영업 일수잖아요. 30일, 한 달 30일. 그런데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일수가 26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데이터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어버리면 거의 매출 대비 5% 이상이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하는 것은 이틀 동안의 일매출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수도, 전기, 가스 그 가게를 운영하는 비용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3은 뭐냐? 3일 동안의 일매출의 합인데 이걸 월세랍니다. 월세. 그러니까 내 매장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올릴 수 있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면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지금 보고 있는 저 점포가 월세 300만 원이라면 3일 동안의 매출이 90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0만 원 같으면 10배를 더하면 9천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천만 원이 아니라 10%니까 3일 동안 일매출이니까 100만 원 같으면 월세가 100만 원 같으면 3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10배의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일 동안의 매출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니까 내가 1인 창업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상권에 따라서 그 점포를 볼 때, 저 점포에서 요즘 최저 시급제가 2024년도에 21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월급으로 치면. 그러면 5일 동안의 일매출을 나누면 하루 매출이 40만 원 이상 나와야 된답니다. 그 점포에서. 그 점포에서 딱 봤을 때 내가 이 제품, 이 상품을 팔아서 하루에 일매출 40만 원이 안 오를 것 같아. 이러면 그 점포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건비도 안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8일 동안의 이 매출이 합이 뭘까요? 요게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학수고대하는 이익이잖아요. 8일 동안의 일매출이 이 이익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가상각비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금 준 거 내가 다음에 가게 팔 때 권리금 그대로 받아 나오면 되지. 누가 권리금을 줘요? 장사 안 되면 권리금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장사 안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가상각 5년을 정해서 권리금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프랜차이즈 본부도 내 개인이 운영할 때 간판도 달고 인테리어 시설도 하고 탁자도 엮고 주방 기물도 있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난 이런 거 감가상각 그리고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들 빼고 나면 8%가 안 된다. 코로나 지금 이 경기 위기 속에서는 1%도 놓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일이라는 것은 12일 동안의 일매출의 합인데 요건 재료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프랜차이즈 본부 중에 N 보쌈 전문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맹점주한테 공급해 줬던 게 한 52%에서 53% 줬단 말이에요. 재료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55%가 재료비로 나갔어요. 그리고 매출 대비 월세 10% 적정하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5%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 비용 부분 6.7%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65%에서 72% 넘어가 버려요. 그럼 여기 또 이제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이것도 이제 요게 요 상황에서 17% 정도 매면 80 몇 프로가 돼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세금 7% 빼고 감가상각비 4% 빼고 이러면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본인 인건비도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손익분석, 출점 타당성 분석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상권 분석하고는 크게 조금 다르지만 이 부분은 2, 3, 5, 8, 10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서 그 상권의 그 점포를 볼 때 적용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권 분석은 아까도 목차에서 오늘 4가지를 설명드린댔는데 상권 분석 목적은 상권 범위를 설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상권이 지금 개발기인지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 단계를 보는 수명 주기 단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상권 유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택가 상권, 번화가 상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상권 유형을 한 90까지 120까지로 세분화시킵니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실패 확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전에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가 대학가 상권이라 알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공산이 굉장히 높다. 그럼 제가 또 얘기를 한번 더 드려볼게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부분들도 대학가 상권일까요? 주택가 상권일까요? 하면 많은 분들이 대학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단 얘기예요. 주택가 상권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상권이 생겼던 그 역사적인 애초의 그 상황부터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생겼던 이 상권 부분이 2,100개 정도의 지금 전국에 상권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시작한 건 전부 다 주택가였단 말이에요. 주택가에서 전철역이 생기고 직장인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번화가 상권으로 오피스가 상권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밑바탕에는 주택가가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을 구할 때 주택가가 베이스로 깔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가져가야 이게 제품 개발이든 가격 설정이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상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은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상권 그 유래나 개념 정의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지금 전문가 과정이 아니고 예비 창업자분들이 지금 빨리 상권 분석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제가 하는 거니까 상권은 고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인 상권 범위는 좁혀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점포를 방문할 수 있는 거리 반경은 330m가 1차 상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요 시간은 5분을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예비 창업자분들이 그 점포를 구했을 때 내 고객이 330m 안에 85%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어떤 그 이동수단으로 5분 이상 걸리는 곳은 잘 안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 속에 다른 거는 다 까먹더라도 내 고객이 주로 오는 거리는 반경 330m. 그리고
소요 시간은 5분.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권에 나갔을 때 제발 요거는 꼭 알고 덤비시란 얘기예요. 그 상권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권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양화로 홍대 입구역,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왼쪽 역상권, 오른쪽 역상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전철역이 똑같은 상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상권하고 오른쪽에 있는 상권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면 똑같은 설명, 여기만 설명해 드릴게요. 강남역이 10차선 대로변입니다. 왼쪽에 서초초등학교 상권이고요. 오른쪽은 국교원 올라가는 그 CGV 영화관 상권이에요. 그럼 강남역에도 이 오른쪽에 CGV 영화 상권이 약간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왼쪽에 서초초등학교 상권은 평지예요. 그렇다면 상권이 옆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왼쪽 상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서초 상권 쪽에는 20대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CGV 영화관 쪽은 30, 40대, 50대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내가 펜시 전문점, 이런 이제 선물 전문점 창업을 하는데 오른쪽에 40대, 50대가 많이 들어오는 상권에 들어가면 이게 대박이 터지겠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20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청국장 전문점이 들어가고 싶어요. 20대 청국장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똑같은 강남역 상권인데 상권과 업종의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밀하게 강남역도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상권, 오른쪽 상권은 완전 다른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2차선 도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가 특성이 강한 상권도 2차 상권에 매장에 출점할 때 왼쪽 상권에 점포가 있냐, 오른쪽 상권에 있느냐, 이걸 면밀히 보란 얘기예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